피의 순수성에 집착한 왕조에서 태어난 마리아 안나 오브 스페인은 수세대 왕실 근친혼의 산물이었습니다. 첫 사촌과 결혼한 뒤 신성 로마 제국 황후가 됐습니다. 그녀의 삶은 의무와 고통, 그리고 왕조의 쇠퇴로 이어졌으며 그녀는 30년 전쟁의 참혹함을 견뎌야 했습니다. 이게 그녀 이야기입니다. 마리아 아나 데 에스파냐는 1606년 8월 18일 스페인 마드리드 북쪽의 에스코리알 궁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아버지, 스페인 국왕 펠리페 3세는 1598년부터 이베리아 제국을 통치한 강력한 군주였습니다. 당시 스페인은 유럽 최강국으로 여겨졌습니다. 스페인은 이탈리아, 저지대 국가와 광대한 식민 제국을 지배했습니다. 아메리카, 카리브해, 심지어 필리핀에 이르기까지 스페인 궁정은 그 결과 엄청난 부의 상징이었고, 어린 마리아 안나는 상상할 수 없는 화려함과 사치 속에서 자랐지만 동시에 숨막히는 왕실의 의무도 함께 짊어졌습니다. 마리아 안나의 어머니는 오스트리아의 마르가리타로 아버지의 첫 번째 사촌이었습니다. 이런 결혼은 당시 흔했습니다. 복잡하게 얽힌 합스부르크 왕가 가게 돼서 이 가문은 두 왕실 권력 집단으로 나뉘었습니다. 중부 유럽을 지배했던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 가문과 마드리드에서 아메리카 대륙까지 제국을 다스렸던 스페인 합스부르크 가문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권력을 가문 안에 유지하려는 그들의 전략에는 대가가 따랐습니다. 마리아 안나가 태어날 때쯤 그들은 서로 계속해서 결혼을 반복했습니다. 수세기 동안의 집착적인 근친혼으로 합스부르크 가문의 혈통은 중복된 조상과 심각한 건강 위험이 결합된 유전적 시한폭탄이 되었습니다. 마리아 안나는 아버지 쪽으로 스페인 펠리페 2세와 오스트리아 안나 대공녀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쪽으로는 또 다른 합스부르크 삼촌과 조카의 결합, 즉 나우스트리아의 카를 2세와 바이에른의 마리아 안나의 후손이었습니다. 마리아 안나는 복잡한 가계도를 통해 여러 방면으로 자신과 혈연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그녀는 악명 높은 합스부르크 가문의 기형이나 질환을 적어도 겉으로는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악의 상황은 아직 오지 않았고 미래 세대들은 같은 행운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마리아 안나는 부모님의 네 번째 자녀였습니다. 언니 안나는 프랑스 여왕이 되었고 오빠는 1621년 스페인 펠리페 4세 국왕이 되었습니다. 이 일은 그들의 아버지가 42세의 질병으로 세상을 떠난 후 일어났습니다. 원인은 아직 확실하지 않으나 장티푸스나 인플루엔자가 의심됩니다. 마리아 안나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날 즈음에는 마리아 안나가 누구와 결혼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스페인 궁정에서 수년간 논의되어 왔습니다. 펠리페 3세가 세상을 떠난 후 오빠이자 세왕 펠리페 4세가 그녀의 운명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시선이 논란이 많은 고위험 계획, 이른바 스페인 매치에 쏠렸습니다. 이 결혼 제안은 치열한 외교 전쟁을 촉발하고 국민적 분노를 일으키며 유럽의 두 강대국을 거의 하나로 만들 뻔했습니다. 마리아 안나의 잠재적인 결혼 문제는 1620년대 유럽 정치에서 중요한 외교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그녀가 아직 어린아이였을 때 그녀를 사촌인 대공과 결혼시키려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페르디난트 2세의 아들 요한 카를, 미래의 신성 로마 제국 황제와의 결혼이 예정되었으나 1618년 요한 카를의 사망으로 무산되었습니다. 당시 스페인과 프랑스는 또다시 패권을 놓고 충돌하고 있었고 바로 이때 충격적인 제안이 등장했습니다. 그것은 영국과의 동맹이었습니다. 마리아 안나는 이제 웨일스 공자 찰스, 즉 영국,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왕위 계승자와 결혼할 예정이었습니다. 이것은 두 역사적 라이벌을 결혼으로 묶는 대담하고 상상하기 힘든 조치였습니다. 하지만 유럽의 권력 정치라는 무자비한 게임에서는 어떤 것도 불가능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악명 높은 스페인 결혼 협상이 시작되었고 이는 궁정과 왕국 모두에 충격을 주는 왕실의 도박이었습니다. 이 협상은 1621년 펠리페 3세 사망 후 안나의 오빠 마리아가 펠리페 4세로 즉위한 뒤 시작됐습니다. 새 고문들이 마드리드에서 정부를 운영하며 영국과의 결혼 동맹을 권고했습니다. 협상은 수년간 지지부진하게 이어졌고 1623년에는 찰스 왕자와 버킹엄 공작이 변장을 하고
스페인으로 직접 가서 협상을 진전시키려는 기이한 사건으로 절정에 달했습니다. 스페인 궁정에 도착해 신분을 밝힌 후 처음엔 순조로웠지만 곧 협상은 결렬됐습니다. 찰스는 자신이 모욕을 당했다고 생각했고 결국 영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실망감뿐 아니라 외교적 재앙도 안고 돌아왔습니다. 결혼 계획은 단순히 무산된 것이 아니라 완전히 붕괴되어 분노와 스캔들, 그리고 전면전으로 이어지는 연쇄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1625년 영국 스페인 전쟁이 시작되어 5년간 치열한 싸움이 이어졌습니다. 펠리페 왕은 이제 자신의 어린 여동생을 위한 새로운 남편을 찾아야 했고 그는 자신의 가족 안에서 완벽한 짝을 찾게 됩니다. 스페인 혼인 협상이 결렬되고 전쟁으로 치닫게 되자 스페인 정부는 마리아 아나를 그녀의 많은 사촌들 중 한 명과 결혼시키는 방안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1626년 마리아 아나는 사촌인 오스트리아의 페르디난트 대공, 즉 페르디난트 2세 황제의 아들과 약혼했습니다. 그는 한때 마리아 아나의 남편 후보였던 요한 카를 대공의 동생이며 요한 카를 대공은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수년 전 혼수와 스페인에서의 계승권을 둘러싼 갈등이 계속되면서 결혼 협상은 2년 동안이나 지연되었습니다. 결국 1629년 말이 되어서야 마리아 아나와 그녀의 수행원들은 마침내 스페인 궁정을 떠나 빈으로 출발했습니다. 여정은 1년 넘게 걸렸는데 주로 이탈리아에서 발생한 치명적 흑사병 때문이었습니다. 이 흑사병은 근세 초기에 이 지역의 최악의 전염병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결혼식이 열리기 전에 페르디난트는 자신이 받은 이상화된 초상화에 경계심을 느껴 신부를 몰래 만나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비밀리에 신부를 확인한 후 그는 결혼에 동의했습니다. 마침내 1631년 2월 20일 말이야. 안나는 미래의 황제 페르디난트 3세와 비엔나에서 결혼했습니다. 그때 그녀의 나이는 24세였습니다. 그녀는 왕실 신부로서는 꽤 나이가 많은 편으로 여겨졌지만 새 남편과는 나이 차이가 거의 없었습니다. 남편인 페르디난트 3세는 23세로 그녀보다 한 살 어렸습니다. 정치적 결혼이었지만 이 결혼은 놀랍게도 따뜻하고 애정이 많았습니다. 페르디난트는 아내에게 깊은 헌신을 보였고 그들의 결혼 생활 내내 변함없이 충실했습니다. 이는 그 시대 왕족들 사이에서는 드문 일이었습니다. 마리아 안나의 명랑하고 활기찬 성격은 페르디난트의 다소 엄숙한 성격을 잘 보완해 주었고 그렇지 않았다면 무거웠을 궁정에 밝은 분위기를 불어넣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결혼 생활은 암울한 배경 속에서 펼쳐졌습니다. 유럽 전역을 휩쓸며 참혹한 피해를 남긴 잔혹하고 끊임없는 30년 전쟁, 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마리아 안나가 페르디난트와 결혼 후 중부 유럽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이해하려면 17세기 전반기에 그곳을 휩쓸었던 분쟁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독일은 종교 문제로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1517년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 이후 16세기 동안 주요 독일 국가들 사이에서 가톨릭과 프로테스탄트 간의 간헐적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갈등은 1618년에 다시 폭발했습니다. 합스부르크가 지배하던 보헤미아 왕국, 즉 오늘날 체코에 해당하는 지역의 프로테스탄트들이 프라하와 다른 지역에서 가톨릭을 다시 강요하려는 시도에 저항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보헤미아 전쟁은 1619년 더 많은 독일 국가들이 참여해 30년 전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1620년대 초 마리아 안나는 영국과의 스페인 혼인 협상 중심에 있었다. 합스부르크 가문은 연전연승을 거두며 독일 전역에 그들의 권위를 확립하려는 목표를 달성할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합스부르크 가문의 승리를 막기 위해 다른 주요 프로테스탄트 세력들이 이 분쟁에 개입하기 시작했습니다. 1625년 덴마크 왕국이, 1629년 스웨덴이 참전했습니다. 프로테스탄트 세력의 개입으로 그들의 군대는 합스부르크 가문을 독일 남쪽과 오스트리아 보헤미아로 밀어냈습니다. 전체 도시들이 잿더미로 변했고 한때 안전했던 땅들도 며칠 만에 무너졌습니다. 전쟁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고 곧 왕실 합스부르크 가문에게까지 닥칠 것이었습니다. 마리아 안나가 오스트리아에 도착했을 무렵 이미 수십만 명의 남성이 전쟁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것은 민간인들이었습니다. 농장이 불타고 마을과 도시 전체가 파괴되었으며 일상생활이 무너지고 일부 지역에서는 기근까지 발생했습니다. 전쟁이 끝나기 전까지 약 400만에서 1000만 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근세 유럽 역사상 가장 파괴적인 전쟁이었습니다. 합스부르크 궁전의 화려한 벽 안에서도 마리아 안나는 그 고통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세 가족 제국 밖에서는 나라가 분열되고 전쟁의 참상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전쟁에 깊이 관여한 그녀의 남편은 자주 전선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녀 주변의 세상만을 괴롭힌 것이 아니라 그녀의 인생 전체를 규정하게 될 것입니다. 결혼과 함께 마리아 안나는 헝가리와 보헤미아 왕비가 되었고 그녀의 상승은 계속되었습니다. 1637년 시아버지 사망 후 남편이 신성 로마 제국 황제로 선출되며 마리아 안나는 황후가 되었습니다. 유럽 역사상 가장 중대한 순간 중 하나였습니다. 프랑스는 가톨릭 국가임에도 1635년부터 전쟁에 직접 개입해 독일 개신교 국가들의 생존을 도왔습니다. 합스부르크 가문을 약화시키려는 움직임으로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는 이전보다 스페인 친척들의 도움이 절실했습니다. 마리아 안나는 오스트리아와 스페인 정부의 주요 연락 창구로 스페인 국왕 필리프 4세 오빠에게 정기적으로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녀는 오빠에게 프랑스와 동맹국과의 전쟁을 계속하고 오스트리아 가족을 지원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남편이 독일 전역 군사작전으로 자주 자리를 비워 마리아 안나는 오스트리아 궁정의 중심 인물이 되었습니다. 페르디난트는 남성 대신관들에게 의존하는 대신 마리아 안나에게 실질적인 권력을 맡겼고 여러 차례 섭정으로 임명했습니다. 이는 그녀의 판단력과 정치적 능력을 얼마나 신뢰했는지를 보여주는 드문 연계였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남편의 부재 중에 통치하는 동안 또 다른 왕실의 의무가 다가왔습니다. 그것은 훨씬 더 개인적이고 훨씬 더 위험하며 결국 가슴 아픈 결말로 이어질 일이었습니다. 마리아 안나는 페르디난트와 결혼 후 꾸준히 임신했습니다. 중세 말기와 근세 초기에는 왕실 여성들이 많은 자녀를 낳는 것이 기대되었습니다. 3명 중 1명의 아이가 유아기에 사망했고 다른 아이들은 자라면서 홍역이나 천연두 같은 질병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왕실 가문을 안전하게 지키려면 가능한 한 많은 자녀, 특히 아들을 낳는 것이 최선이었습니다. 페르디난트 3세의 최종 후계자는 실제로 그와 마리아 안나가 결혼한 지 2년 안에 태어났습니다. 이 아이가 바로 훗날의 페르디난트 4세입니다. 1633년 9월에 태어난 마리아 안나의 둘째 아이, 어머니의 이름을 딴 딸 마리아나가 1634년 12월에 태어났습니다. 페르디난트가 태어난 지 불과 15개월 반 만이었습니다.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가와 스페인 합스부르크가의 근친혼이 심해지면서 마리아나는 삼촌인 스페인 국왕 펠리페 4세와 결혼합니다. 둘째 아들 필리프 아우구스투스는 1637년 태어나 2돌이 되기 전 세상을 떠났습니다. 셋째 아들 막시밀리안은 첫 돌 전에 세상을 떠났지만 1640년에 건강한 두 번째 후계자가 태어났습니다. 이 아이는 러폴드라는 이름을 받았고 결국 1650년대 후반에 합스부르크 영지를 계승하게 되며 가문의 거의 900년에 달하는 역사에서 가장 오랫동안 통치하고 가장 성공적인 합스부르크 통치자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1640년대 이후 마리아, 안나, 페르디난트는 러폴드가 마지막 자녀라고 여겼을 가능성이 큽니다. 마리아 안나는 1640년대 중반에 40세에 가까워졌습니다. 1645년 말 마리아 안나가 뜻밖의 다시 임신하자 모두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미 격동적인 삶에 마지막으로 찾아온 예상치 못한 반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6번째이자 마지막 임신은 축하를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마리아 안나의 마지막 임신은 비극으로 끝나게 되는데 이는 부분적으로 오스트리아의 혼란스러운 상황 때문이었습니다. 1646년 스웨덴은 프랑스의 지원으로 30년 전쟁에서 우위를 점하며 1640년대 중반에는 보헤미아와 오스트리아로 남하했습니다. 마리아 안나와 가족은 린츠 왕실 거처에 머무는 동안 스웨덴과 프랑스, 독일 동맹군이 도달 불가능하다고 여겨진 영토까지 빠르게 진격 중이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공황 상태에 빠진 왕실 가족은 적군이 다가오자 비엔나로 도망쳤습니다. 압박감은 엄청났고 궁정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제국은 가장자리가 무너지고 있었고 전쟁이 끝나기 전에 프라하는 결국 징역하는 스웨덴 군대에 함락될 것이었습니다. 이 혼란과 두려움 속에서 마리아 안나는 6째 아이를 임신했고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흑사병이 비엔나에 찾아온 것입니다. 흑사병을 피하려면 병이 퍼진 도시를 떠나 시골 저택에서 다른 사람들과 떨어져 지내는 것이 가장 안전했습니다. 마리아 안나와 그녀의 아이들은 결국 위험한 군사 상황에도 불구하고 린츠로 돌아갔습니다. 그곳에 도착한 직후 그녀는 병에 걸렸습니다. 그녀의 상태는 그 후 몇 주 동안 악화되었고 1646년 5월 12일에 그녀는 심하게 출혈하기 시작했습니다. 의사들은 아이를 살리기 위해 그녀의 뱃속에서 꺼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런 시술은 근세 초기에 매우 흔했습니다. 마리아 안나는 1646년 5월 13일 아침 39세의 과다출혈로 사망했습니다. 아이는 몇 시간만 살았고 둘은 비엔나 합스부르크 황실 묘지에 함께 묻혔습니다. 마리아 안나가 1646년에 사망했을 때도 30년 전쟁은 2년 더 이어졌고 독일 베스트팔렌과 오스나브리크에서는 평화 협상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합스부르크가는 패배를 받아들여야 했고 유럽 국가들이 더 이상 다른 나라와 영지의 종교 문제에 개입할 수 없다는 원칙이 세워졌습니다. 서로 사랑했음에도 불구하고 마리아 안나의 남편은 2번 더 결혼했지만 그와 마리아 안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딸들이 그 가문을 이어가게 됩니다. 오스트리아를 통치하고 미래의 스페인 왕들을 배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마리아 안나 대 에스파냐에 관한 이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께 흥미로웠길 바랍니다. 댓글로 그녀의 삶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알려주시고 혹시 제안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역시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 목소리가 너무 거칠지 않았길 바랍니다. 지난주 심한 인후염으로 목소리를 잃었습니다. 내레이션이 평소처럼 들렸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영상을 바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 다음 Forgotten Lives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